한인타운이 힘들 때 미국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다들 필요할 때만 한국인들 도움받으려고 아부하는 거 보니 같은 미국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럽잖아. 여기 LA 화재 현장에서 미국인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머큐리라고 합니다. 올해로 27살이 되었고 소방관이라는 어릴 적 꿈을 이루어 현재는 네바다 주립국가 신입 소방대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제 꿈의 시작은 좀 황당해요. 어린 시절 아빠가 마당에서 잔디를 태우다 불길이 갑자기 크게 번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양동이를 들고 나와 불길을 잡으려고 하는데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때 소방관 아저씨들이 출동해 불을 꺼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저도 그들과 같은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선 학업 성적도 우수해야 했고 선생님의 추천서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 다니는 게 정말 싫었어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는 집 주변에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국제학교를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제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선택한 국제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였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민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었죠.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미국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민지라는 한국인 학생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민지는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웠던 건 그 어린 나이에 한국의 역사와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세계사 시간에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발표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조차 놀랄 정도로 그녀의 발표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한국이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은 한국인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었죠. 사실 미국에서는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학생들도 미국이 쉰 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민지는 미국의 역사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종종 미국 역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생님과 토론하곤 했는데 이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민지는 배려심도 많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민지와 친해진 계기는 사실 학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국제학교에는 유난히 중국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던 친구들이 아니라 뒤늦게 이민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를 잘 못하거나 아예 쓰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중국어로만 생활했죠. 한 번은 제가 왜 영어를 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되려 저에게 너희는 왜 중국어를 쓰지 않느냐며 배받아치더군요. 물론 학교 규칙상 모든 학생들은 영어로 대화해야 했지만 그 친구는 규칙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만화를 보며 자라왔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꼈어요. 방과 후에 한국어 책을 읽거나 한국어로 노트에 필기하는 것이 저희 작은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몇몇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던 한국어 책들을 몰래 가져가더니 심지어 학교 뒤편의 소각장에서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속만 상했죠. 책을 다 태워버린 것도 모자라 저를 조롱하며 비웃는 소리를 듣고 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민지였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친구들이 제 책을 소각장에 던져놓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거죠. 민지는 그 장면을 보고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그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거야? 민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인 친구들이 민지를 무시하려 했지만 민지의 강한 태도와 날카로운 논리에 꼼짝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지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지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전 중학교 다니는 내내 민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즐거웠고, 민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민지는 변호사인 부모님을 따라 LA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네바다와 LA는 차로 몇 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 가까운 편이었지만 제게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민지가 떠나는 날, 저는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서로 연락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에서 매일 함께했던 그날들이 그리웠어요. 민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민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제중학교에서 학교 생활이라는 걸 적응한 후 저는 네바다 주에서 운영하는 소방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으니까요. 소방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강도 높은 체력 훈련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화재의 구조와 연소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 기술, 그리고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멘탈 훈련까지 모든 과정이 고되고 치열했습니다. 훈련을 반복하며 정신력과 체력을 꾸준히 단련한 끝에 저는 마침내 졸업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소방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소방관으로 임명되던 날, 제 기쁨을 가장 먼저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은 바로 민지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LA에 있었지만 전화로 저를 격려하며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고 그녀의 응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네바다 주립 소방서로 첫 발령을 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꿈꿔왔던 소방관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뉴스를 통해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소식을 접했습니다. 화면 속 불길은 끝없이 번지고 있었고 하늘은 연기로 뒤덮여 짙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대해서 마치 도시 전체가 집어삼켜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괜찮을까? 저는 급히 민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민지가 이 불길 속에서 무사히 대피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불은 이미 LA 카운티 전역으로 번져 16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면적은 샌프란시스코 전체보다 더 넓은 규모였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풍이 불길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시속 507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예보되었고 산악 지역에서는 113km 이상의 강풍이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들이 새로운 화재를 끊임없이 발생시키며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길은 마치 거대한 용암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건물들은 종이장처럼 불타 내려앉아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방치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전쟁터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꺼져가던 불씨조차 다시 살아나며 새로운 화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방국에서는 헬리콥터와 항공기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강풍과 연기로 인해 목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항공기가 바닷물을 끌어올려 진압 작업을 시도했지만 물이 장비를 부식시키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부작용도 있었고 효율성 또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드론과 충돌로 인해 한 대의 항공기가 수리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방대원들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피로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LA 카운티의 주요 인프라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가스관까지 파손되어 많은 지역이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약탈과 방화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불길은 계속 강풍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과 언덕 지역에서는 수압이 약해 소방호스를 통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지대의 불길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이 모든 참혹한 상황 속에서 민지가 무사히 대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민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인데 정작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는 어린 시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그런 민지가 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 고립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LA 소방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LA는 소방 인력과 장비, 심지어 소방용수까지 모두 부족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풍과 화재 규모 때문에 소방관들이 끝없이 투입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파견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며 말리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니 좀 더 경험을 쌓고 가면 안 되겠니? 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방국장님마저 저를 만류했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내가 가기에는 무리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민지에 대한 걱정과 제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꼭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설득한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 LA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민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민지와 연락이 닿았고 민지는 현재 한인타운에 있는 대피소에서 화재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안도와 함께 민지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지체 없이 민지가 있는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절망과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로 대피소는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어른들은 실종된 가족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호흡기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 대피소 내부는 혼란스럽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펼치는 구호 활동은 놀라웠습니다. 한인회와 한인기업, 그리고 지역 교회들은 발 빠르게 도시락과 생필품, 의약품 등을 준비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에는 불고기, 잡채, 김치볶음밥과 같은 한식이 담겨 있었고 방진 마스크와 담요, 생수 같은 필수 물품들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한인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의료 텐트를 운영하며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큰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식 도시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도시락 안에 담긴 불고기와 잡채를 보며 어렸을 때 민지와 함께 먹었던 한국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맛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당시엔 시고 맵고 달콤한 맛이 낯설었지만 민지가 김치찌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라며 권해줘 도전하게 되었죠. 결국 김치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고 민지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맛있게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쉬고 있던 차에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화재 이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모습으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대피소에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 환히 웃으며 다가오는 민지의 모습을 보니 그간의 피로와 걱정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는 머큐리, 내가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라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LA로 올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 많은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런 재난이 일어날 걸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자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머큐리,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 덕분이야. 민지는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활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LA 폭동이 있었어. 그 당시 한인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를 들고 약탈자들에게 대항했어.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지붕 위의 한국인들이라고 불렀어. 저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 한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위기를 겪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민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돕는 이유는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피소는 단순히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한인 커뮤니티는 함께 힘을 모아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전기 기술자들은 발전기를 설치해 대피소와 의료 텐트에 전기를 복구했으며 그 덕분에 부상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나르고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지는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큐리, 이건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도전이야.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강한 이유는 과거 LA 폭동이라는 아픈 역사를 통해 배운 연대의 힘 덕분이야. 그녀는 대피소 곳곳을 안내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체계적인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한인 식당들은 비상 전력을 사용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국물 요리, 밥과 반찬, 간식까지 효율적으로 나누어 준비되었고 모든 음식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식당 직원들 역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별 필요 물품 리스트가 마트에 게시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그 리스트를 보고 물건을 구매한 뒤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피소의 의료 텐트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한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이곳은 첨단 환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한된 의료 인력이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였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고 협력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민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지는 과거 LA 폭동 당시 한인들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인 마트들은 약탈을 우려해 문을 닫는 대신 구호 물품을 준비하는 거점으로 변했어. 그곳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모두 기부했지. 지금 대피소에서 하는 일이랑 똑같아. 우리는 그때의 아픔을 통해 배웠고 이제는 이런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방법을 알고 있어.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한인 커뮤니티의 연대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가 소방관으로서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의 힘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민지는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큐리, 내가 여기 와줘서 정말 힘이 나.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고 저는 소방관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민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커다란 위로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라면 어떤 재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헌신적인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LA는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연대와 희생정신은 이 재난 속에서 진정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국인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여자들은 중국 남자랑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며? 내가 오늘 그 소원 들어줄게. 이 말을 들은 러시아 여성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는데요.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중국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그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곳 러시아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케이팝 댄스를 추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한국 드라마도 많이들 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한국의 간식거리들이 엄청난 인기랍니다. 믹스커피나 초코파이, 빼빼로 같은 한국 과자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그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지요. 저도 한국의 많은 것들에 푹 빠진 사람 중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좋아하는 한국 덕분에 제 인생까지 바뀌게 되었다니까요. 몇 달 전에 제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그 영상이 큰 인기를 얻게 됐지 뭐예요.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본 주변 사람들이 넌 얼굴도 예쁘니까 유튜브를 해보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결국 그 말에 힘입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관련된 이야기나 제 일상을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정은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 음악, 패션, 그리고 음식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지요. 그 덕분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러시아 팬들까지 늘어나는 걸 보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악플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악플들은 대부분 중국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번역해보니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명해지면 이런 일은 당연히 뒤따르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그 악플들이 보일 때마다 삭제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상황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중국어로 된 응원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유튜브에 중국인 팬들이라니 대부분 한국에 대해 언급하는 제 채널에 중국인 팬들이 생긴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악플이 사라지고 응원 댓글이 늘어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중국인들까지 우리 채널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댓글에는 제가 중국을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올린 모든 콘텐츠는 다 한국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평소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당연히 제 영상에서도 중국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중국을 사랑해줘서 고맙다니 참 이상한 댓글이라고 생각하며 찜찜하게 지나갔는데 또 비슷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그 댓글들에서는 제가 중국 찬양 영상을 올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중국 찬양 영상을 올렸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영상으로 중국을 언급한 적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저의 이름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올린 저의 영상을 클릭하자 분명 저의 얼굴이었는데 중국이 너무 좋다며 찬양하고 웃고 있더군요. 그 영상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 올렸던 영상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조작되어 제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작되었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하는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둔갑되어 있었고 제 자신이 봐도 헷갈릴 정도로 교묘했습니다. 그 영상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널리 퍼질 대로 퍼져 있었지요. 심지어 그 영상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작된 영상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 특히 중국 남자들이 제 틱톡과 SNS로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제가 중국을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중국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처럼 착각을 하면서 저에게 한번 만나주겠다며 선심 쓰는 듯한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몇백 개씩 와 있었지요. 너무 기분이 더럽고 황당했습니다. 더욱이 이 영상 때문에 제 가족과 주변 친구들마저 저를 오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마치 제가 실제로 했던 것처럼 받아들여졌기에 그로 인해 저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평소 소중히 여기던 일상도 관계도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우선 딥페이크라는 것에 대해 조사해보았어요. 그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교묘하게 합성하는 기술로 원본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더군요. 사람의 표정, 목소리, 심지어 몸짓까지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이 조작 기술은 대중의 신뢰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되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의 경우처럼 제가 전혀 한 적이 없는 말과 행동이 세상에 퍼지고 그로 인해 제 주변 사람들까지 오해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 조작 기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몸소 깨닫게 되면서 공포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저 누군가 인터넷에 제 영상을 올린 것뿐인데 이렇게 제 삶이 통째로 흔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중국 사람들은 제게 끊임없이 메시지와 댓글들을 보내더군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상들을 검색하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이런 피해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러시아 여성들이 많더군요. 그들 역시 자신들이 전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담긴 영상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중국을 찬양하거나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변조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영상들은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퍼져나갔고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키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컴퓨터 앞에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순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이 말하길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 측 수사대는 중국에서 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특정 인물을 알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이 영상들은 누가 만들어내었고 또 누가 유포하는지 잡을 길이 없다며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는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닥친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메시지로만 저에게 연락을 하던 중국인들이 저희 집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하던 어느 날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틱톡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면서 대뜸 저희 집 문을 마구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밥 한 끼 먹자면서 문 좀 열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들이 분명 저를 또 찾아올 것만 같아서 용기 내어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그 중국인들이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왔는지 어떤 경로로 찾아오게 되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당 경찰관님께서는 제가 중국인 2명을 조사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 한 분께서 제게 그들의 말들을 간단하게 통역해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2명의 중국인은 서로를 비난하며 탓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들은 중국인 대학생이었는데 한 명은 슈신, 다른 한 명은 마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요. 슈신이라는 학생이 먼저 마링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이게 뭐야? 러시아 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부모님한테 여행 허락도 간신히 받았는데 여행 왔다가 경찰서까지 끌려오는 게 말이 되냐? 그걸 들은 마링이라는 친구가 비웃듯이 받아쳤지요. 하하, 공항에서부터 제일 신났던 게 누군데 혼자 공항 도착하자마자 흥분해서는 러시아 여자들한테 번호 물어보고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들이대는 바람에 러시아 보안요원들한테 쫓겨나고 망신당했었잖아. 이제 와서 왜 내 탓이야? 너가 그렇게 설레발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지. 이들은 마치 주먹다짐이라도 할 기세로 서로를 맹비난했습니다. 경찰들은 이 둘을 간신히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찾아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저 러시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 같았지요. 저는 그만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소리가 들렸지요. 네가 베로니카 집에 찾아가겠다고. 해커까지 고용하지만 않았어도 경찰에 잡히는 일은 없었어. 근데 러시아 여자가 중국 남자 좋아한다더니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들 입에서 분명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작된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고 해커까지 고용해서 제 주소를 알아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곧장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찾아온 게 맞다고요. 하지만 그건 모두 조작된 영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요. 제가 한국 남자들과 한국의 문화를 좋아한다고 올린 영상을 조작하여 한국 대신 중국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쏙 바꿔서 조작했다고요. 그건 분명 중국인들의 짓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저희 원본 영상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 남자들에게도 원본 영상을 보여주면 그들이 조작된 영상을 보고 온 것임을 깨달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지요. 그런데 그건
저희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중국인들에게 저희 원본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그 남자들은 꽤나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뭘 이렇게 조작하면서까지 만족하려고 하는 거지요? 중국을 좋아하는 베로니카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둔갑시키다니. 황당한 집단들이네요, 정말. 그들은 원본을 보여줬는데도 그 원본이 조작된 영상이라고 믿더라고요. 중국을 좋아하는 영상이 원본이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한 영상이 조작본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경찰은 큰 목소리로 이게 원본이 확실하며 중국을 사랑한다고 말한 영상이 조작된 영상이라고 강조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믿으려 하지를 않더라고요. 한국은 조작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말만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을 바로 공항으로 데려갔고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망연자실해하던 그때 저희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 친구는 몹시 상기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자신이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면서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제 친구가 밥을 먹으러 홀로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양인 남자 2명이 대뜸 자기들이 먹은 밥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은 밥값을 계산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의 뒷말은 더 가관이었답니다. 자신들의 밥값을 계산해주면 데이트를 한번 해주겠다며 마치 선심 쓰듯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는 너무 황당하고 무섭기도 해서 식당 사장님께 곧장 말씀드렸고 그 남자들은 결국 식당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은 식당에서 쫓겨나는 와중에도 제 친구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러시아 여자들은 중국 남자랑 데이트해보는 게 소원이라며 데이트해준다는데 밥값 좀 내는 게 아깝냐? 그 말을 들은 제 친구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어이없는 상황들에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하소연을 듣는데 저는 불현듯 저희 조작된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껴졌어요. 널리 퍼진 그 영상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 여자들이 중국 남자를 좋아한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거짓된 정보들을 빠르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러시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영상을 찍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에게 널리 퍼진 저의 영상은 명백하게 조작된 영상이며 저는 사실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중 누군가가 저의 원본 영상을 중국어로 조작하여 올렸음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힌 제 영상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초반에는 이 영상이 가짜다, 진짜다, 진실 여부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내 일부 사람들은 저의 해명을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SNS 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실을 거듭 밝혔더니 그제서야 중국인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지만 진실을 바로잡은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와 개인 SNS에는 중국인들의 악플과 비난이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마치 중국을 배신한 배신자 취급하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 또한 퍼지게 되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마다 달리는 비난과 원망의 말들을 보며 저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너무 두렵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지요. 저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진실을 밝힌 저를 비난하는 중국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점차 저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의 빛나는 꿈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죠. 너무 억울하고 허무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일상을 알리는 유튜버일 뿐이었는데 그들 마음대로 저를 판단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다니요. 저를 지지해주는 팬들을 떠올리면
이렇게 허무한 끝맺음이 너무 아쉬웠지만 다시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유튜브 영상에서 눈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영상이 올라가자 한국 팬들은 제게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해주었지요. 하지만 중국 악플러들은 저를 도망가는 사람 취급하며 또 비난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바로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를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며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벗어나 실생활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악플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저를 추적하며 SNS를 통해 괴롭혔지요. 저는 모든 SNS까지 삭제하기에 이르렀고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시달려야 했던 저는 결국 러시아의 작은 마을로 이주까지 했어요. 저는 인터넷 없이 지내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인 책 읽기와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속에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시립니다. 날개를 펴지 못한 제 꿈들 때문인지 마음 한켠은 늘 아프고 힘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까요? 친구들과 편하게 소통하며 지내게 될 수 있을까요? 먼 훗날 그런 날이 온다면 한국에도 꼭 찾아가 보고 싶네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을 그날이 오면 그저 티 없는 모습으로 한국 거리를 거닐면서 떡볶이도 사 먹고 호떡도 사 먹으며 친구와 수다 떨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짧게나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이상 여기까지 러시아 여성 베로니카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니 한국 호랑이의 가슴도 먹먹해지네요. 사연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크나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